지금부터 제3호의 이러닝 매치 포인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의 우수 콘텐츠 기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콘텐츠 기관상, 위 기관은 우수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이러닝의 실적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우수 콘텐츠 기관상을 수여함. 한국수력원자력 주인재개발원 수상자로 지금 한수원의 신 과장님하고 이병헌 차장님 나와 계신데 간단하게 저희 연합회 회장 이상희 회장을 대신해가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물론 상은 이미 택배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상 받은 거 지금 보여주시네요. 예. 우수 콘텐츠 기관상하고 또 우수 이러닝 인재기관상을 수상했는데요. 우수 이러닝 인재기관상은 또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양성을 통한 이러닝 발전을 도모하였기에 우수 이러닝 인재기관상을 수여함. 한국이러닝연합회장 이상희. 자, 우리 한수원 인재개발원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수상은 줌으로 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상패와 상장은 보내드렸고 또 한수원에 지금 두 분 나와 계셔가 상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상한 기간 시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이병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수 이러닝 인재기관상과 컨텐츠 기관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상과 오늘 자리를 지원하신 한국이러닝연합회 이상희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MZ세대 등 대내 환경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온라인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닝이 보조적인 교육에서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메인 교육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이러닝 발전을 위해 한국유럽협회 관계자 분들의 노력과 지원에 감사 인사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한의대에서 이러닝 우수 인재기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대구 한의대 남미경 원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지금 장정현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요. 자, 센터장님께도 지금 제가 상장하고 상패를 우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이러닝 인재기관상 대구 한의대학교. 위 기관은 우수한 이러닝 인재 확보 및 양성을 통한 이러닝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였기에 우수 이러닝 인재기관상을 수여함. 2021년 12월 16일 한국이러닝연합회장 이상희 대독.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수상한 대구 한의대 장정현 센터장님 지금 딱 준비되어 계신데 우선 간단한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장 장정현입니다. 남미경 원장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본부 회의가 길어지셔서 제가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을 위해서 많은 교육적인 환경 투자를 했었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수님들이 정말 강의가 힘들다,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학생들보다 더 모르는 시점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타대하게 벤치마킹을 해보니 한국 이러닝 연합회의 이러닝 지도사가 상당히 좋다라는 저희 소문을 듣고 저희가 이제 아마 김지혜 선생님께서 정말 힘들게 많은 교수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말 시험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교수님들이 많이 떨어지시고 또 그러한 떨어지심을 끝까지 30까지 하시면서 우리 지혜 선생님께서 했는데 저도 시험을 쳐보니 정말 이러한 세계가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한국 유러닝 연합회에서도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수님들도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이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제35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그 LG전자의 안동용 박사님께서 우리 딥러닝에 대해서 기업 교육에 오래 일해오신 안동용 박사님께서 한번 기업 교육을 중심으로 HRD 쪽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잘 시작하겠습니다. 들립니다. 네. 네, 오늘 그 매치 포인트에 제가 딥 리더십과 일상의 학습 경험이란 제목으로 키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발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저는 LG전자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고요. 학습과 개발, 뭐 L&D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동안 저는 이 분야에서 좀 그동안 경력이 있었고,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이러닝하고 지식 경영 업무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유러닝 연합회, 그때는 이러닝 연합회였었는데, 예, 우리 정현재 총장님도 그때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공부 모임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같이 좀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인을 위한 딥 리더십 이런 내용으로 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연합회 모임에서 고민하는 거 이런 거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오늘 나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유러닝 연합회에서 딥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얘기 이런 거를 좀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러닝이 코비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또 요즘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듀테크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뭔가 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또 생각하는 게 팬데믹 지나면 엔데믹, 뭐 이렇게 풍토병이 되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면 나중에 이러닝은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떤 우리 교육 패러다임으로 앞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임은 어떻게 이러닝이 향후 교육 리더십을 갖춰갈까? 네, 그동안 교육의 보완제로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고민에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은 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우리도 나중에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잘 나가려면은 요즘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가야 되는지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에 이제 있다 보니까 특히 제가 있는 부서에서는 리더를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리더를 외부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근데 데려올 때 잘 나가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요즘 어떤 사람이 잘 나가나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잘 나간다고 하는 의미는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보다 연봉이 3배에서 5배 더 주고 모셔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소프트웨어나 그런 핫한 그런 거를 좀 전공을 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석사 때는 그 MBA라든지 경영 쪽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커리어 진출에서는 그 핫한 분야들 있잖아요. 뭐, 핀테크라든지, 뭐, 온라인 리테일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의 분야에서 초기 경력들을 쌓으신 거예요. 뭐, 스타트업도 좋고, 글로벌 기업도 좋고. 자, 이게 의미하는 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분들이 처음에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고객하고 가까운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좀 후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하는 일들은 전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게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가치 사슬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일을 하는데 맨 뒤에서 후방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전방 업무를 하는데, 후방 업무에 있는 전문성을 갖고 전방에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좋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의 그 이러닝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너무 기술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기술과 관련된 전문성 일로 이렇게 협소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같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그 학습자의 삶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데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하는 일들을 확장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같이 공유하려고 이번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 정리를 했는데, 테크를 넘어서 고객, 즉 학습자의 세계에 다가가는 것과 관련된 방법론,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이제 제가 리더 육성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예를 보면서 리더의 학습 여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두 개의 힘, 즉 제가 볼 때는 순간의 힘, 일상의 힘에서 두 개의 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점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순간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닝 교수자가 학습자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걸 가장 잘 알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일상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닝 교수자가 그 일상에서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의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학습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두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여정 프로그램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회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목표 중심의 그 리더 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리더 목표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이 성과 목표를 이렇게 지향을 하고, 이 성과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을 기른다는 것이고, 이 역량은 잠재력을 나온다는 생각이에요. 즉 성과 목표라는 그 목표를 중심으로, 성과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역량을 개발한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육성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죠. 즉 관찰된 역량, 우리가 저 사람은 역량이 어때라고 하는 관찰된 역량과 저 사람의 잠재력은 어때라고 하는 잠재된 역량이, 즉 잠재력이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두 개를 매트릭스 놓고 보면은 둘 다 높으면은 강점이 되겠고, 둘 다 약하면은 약점이 되겠고, 어느 한쪽이 강하면은 그게 미개발되었거나 원래는 잠재력이 없지만 그래도 보완된 역량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은 육성 플랜을 각각 세우게 되는데, 보통은 약점 보완을 우선해서 세우게 되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글로벌 수준으로 강점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고, 나머지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경력 개발 계획이나 육성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몇 년 후에 어떤 포지션 가야 돼. 근데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게 뭐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러이러한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그 엔지니어링 관점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계하고,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뭔가 진행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 리더 육성이 그렇게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목표 중심 리더십은 전략적 기획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환경 변화를 내다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성공 법칙을 파악하고 요구 조건을 치밀하게 잘,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표에 맞춰서 현실을 막 돌파해 가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전쟁같이 설계하는 것이죠. 전투를 하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는 불확실하고 환경은 역동적이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사람은 들여다보면은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누군가 옆에서 관여하는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고 의외성이 있다는 것을 다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은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콤페리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호주, 영국, 뉴질랜드에 있는 CEO 1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뷰 연구를 해봤는데 어떻게 리더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걸 갖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분들은 관리자 경력을 시작하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리더가 CEO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어느 지점에 그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를 이제 뭐 교육학적인 용어로 포메티브 익스피리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어떤 커리어를 자기가 걸어오면서, 어떤 패스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그 정해진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스는 딱 경로가 정해진 건데 패스웨이는 어떻게 보면 딱 오솔길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듯이 여정을 걷듯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 온 거예요. 네.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기대치 않은 사건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다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의 순간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을 온 것 같아. 이거 보통은 슬라이딩 도어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 슬라이딩 도어즈. 그러니까 옛날 이휘재가 출연했던 TV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그런 것처럼 어떤 순간에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이 길을 계속 왔던 것 같아.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는 거고, 또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뭔가 어렸을 때 포메티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네. 그리고 여정을 뭔가 걸어오면서 직선적인 경로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꾸불꾸불한 경로를 걸어오면서 여기에 이르렀고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 도움을 줬거나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리더가 성장해온 길이라면 리더를 육성하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학습 여정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여정을 보면은 여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는 태어나냐 만들어지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이거는 면접 때 등장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당신은 리더가 태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는 가정하는 거는 리더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이게 모험의 영웅들이 걸어가는 하나의 모험의 여정을 조지 캠벨이 원래 그 신화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할리우드에 있는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사람이 12단계로 해가지고 영웅의 여정이 어떤 패턴이 있는지 프로토타입을 만든 건데 우리가 그 영화 중에 보면은 뭐 10개라든지 모세의 10개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해리포터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각종 판타지 영화들 있죠. 그런데 뭐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처음에는 일상 세계에 있다가 모험의 부름을 받고 안 하려고 거절하다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첫 번째 관문을 가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가장 깊숙한 동굴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보스 배틀 같은 거죠. 가장 강력한 적과 만나서 싸우고 고된 시련을 겪고 그렇지만 거기서 이겨서 보상을 받고 나중에 귀환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로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정도 학습 여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예. 학습 여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기대에서 좀 벗어나는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뭔가 학습의 절차잖아요. 커리큘럼이 코스 오브 스터디에서 온 말인데 어떤 지식을 다른 지식보다 우선하여 배우도록 선별하고 훈련이 용이한 체계로 배열하는 활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은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초보자가 배워야 할 것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교육 과정인데 학습 여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교수자가 만드기보다는 학습자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자의 경험을 참고는 하지만 그대로 가지 않겠다. 내 스스로 개척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담겨져 있고 교육과정은 단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 여정의 어느 순간에 어느 분야에서 잠시 멈춰서 압축적으로 배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교육과정인 거죠. 즉 교육과정은 학습 여정의 어느 순간에 잠깐 등장하는 것이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도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이 경험의 어떤 지속적인 재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지도가 우리의 실제 여정의 그 장소로 데려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지도를 제시를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배워야 될 교과서가 그 사람의 실제 경험을 대체한다는 건 아니죠. 네. 우리는 가능하면은 실제 경험이 가능한 걸로 학습자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학습 여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제가 볼 때 학습 여정 프로그램은 굉장히 장기적인 것과 그다음에 짧은 것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거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어 1, 2, 3, 4, 5에서 5년간의 장기 여정이잖아요. 이런 거는 흔히 경력 개발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고 이럴 때는 뭐 잡 로테이션이라든지 뭐 프로젝트라든지 누군가 이렇게 뭐 만나는 네트워킹이라든지 뭔가 좀 큰 단위에서의 그런 여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뭔가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학습 여정은 짧으면 1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보다는 좀 더 세밀한 단위에서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좀 설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활동들을 보면은 공식적인 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현장에서의 이런 어사이먼트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교류와 관련된 사회적 학습이라든지 이런 단위들로 짜여지는데 각각이 서로 이제 믹스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보면은 M 즉 시작되는 때에 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한 3달, 4달 프로그램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단위 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학습 여정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원리를 갖고 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학습 여정에 대한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 책이 있으니까 참고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뭐 체계적 교수 설계와 같이 그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절차로 짜야 되는지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짜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는 거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개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순간의 힘,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습 여정 설계를 보면은 이거는 로버트 브링코프의 그 하이 퍼포먼스 러닝 전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건데 이런 단기 여정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 스킬을 내재화하고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학습 결과를 내야 돼. 그러면 이게 현업에 돌아가서 어떻게 적용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업무에 어떻게
성과로 연결이 될 거야. 그거는 곧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줄 거야. 이게 보통 임팩트 맵이라고 하죠.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또는 로직 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습과 업무 성과 간의 로직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를 사전에 먼저 작성을 학습 여정에서는 이걸 먼저 작성을 하는 걸 첫 번째 출발점이고, 근데 이것을 작성을 할 때 논리는 이런 겁니다. 학습 결과는 나중에 적용이 될 거고, 결국에는 사업 성과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 성과를 달성하려면 뭘 해야 돼? 이런 성과가 나오고, 이런 게 적용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걸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전략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 이런 것들이 쫙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학습자의 동기를 형성한다든지 현장에 있는 리더들을 뭔가 승인을 확보하거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인 설계 논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적용 포인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예. 자, 이 학습 여정 설계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배운 거를 업무 현장에서 그것도 모든 업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업무에 적용해야 돼. 그리고 그런 가장 중요한 업무를 우리는 결정적 순간, 영어로 얘기하면 moment that matter, 이렇게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르죠. 그 결정적 순간을 찾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정렬시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요 해당 직무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요 핵심적인 어떤 결정적 순간일 거예요. 그리고 하이 레버리지 업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업무를 찾아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 그다음에 적용 두 개를 설계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모멘트 중심으로 학습 경험을 설계된다는 말씀이고요. 결정적 순간은 흔히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 고성과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내는 거죠. 우리가 크리티컬 인시던트 그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결정적 사건 인터뷰를 하면서 회상을 시키고 어떻게 그때 행동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그 일화를 수집해서 뭐 스토리도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순간에 참여했던 중심 인물이나 주변 인물, 그 다음에 그들 간의 대화와 행동, 이런 것들, 의도나 결과, 이것까지 다 모으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를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는 얘는 first time manager, 그러니까 초보 관리자, 처음 관리자가 된 사람들이 직면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일 것 같아요. preparation moment. 그래서 리더로서 내가 발령을 받고 나가지고 초창기죠. 그때의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순간들. 예. 인수인계를 받을 때, 상사와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상사의 기대가 무엇인지 들었을 때, 이때가 아마 제일 결정적인 순간인 것 같고, 실제 오퍼레이션 모멘트는 일을 할 때는 처음 고객사 대표를 만났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불량 문제가 처음 클레임 접했을 때라든지,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되돌아보면은 그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어 라고 하는 거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구성원이 반대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 기대와 다른 결과물을 구성원이 들고 올 때라든지, 그래서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을 캐치해내고 그 결정적 순간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교육을 교육 장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요거는 교육 장면에서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그 장면에서 그 일과 맞닥뜨리도록 어떻게 보면 설계해야 되고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또 그때 되면은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성찰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육은 그냥 그 사람의 행동 경향성을 높이는 거야 라고 교실 내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업무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계해야 되고 그 순간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까지 교육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설계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절정학습에 대한 그 이론도 좀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습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자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하나의 어떤 감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CX라고 얘기하죠. 고객 경험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UX, 뭐 사용자 경험 설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학습자 경험 설계도 하잖아요. 그때 강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거를 경험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세부 이벤트마다, 즉 결정적인 순간마다 학습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고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꼬불땅꼬불땅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학습자는 어느 순간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다가 갑작스럽게 절정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대체로 학습의 흐름이 방향을 설정하고 그 사람의 자신감을 증진하는 거죠. 자신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스킬을 향상한다든지 뭐 초반에 좀 적용해 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보고 적용해 보고서는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스킬을 강화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자신감을 형성하다가 거의 모험 단계에 오면은 리스크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느끼는 어떤 절정학습 경험을 학습의 어떤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고 그걸 갖고서 나중에 귀한 잘 랩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정학습이 우리가 흔히 예로 들 수 있는 게 뭐 엄청난 시험, 얼마 전에 끝난 수능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큰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아니면 공연, 우리가 합창 같은 거 보면은 합창 발표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큰 절정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절정 대미 법칙이라 그래서 절정학습 그러니까 처음 대미라고 하는 거는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는 끝이 감정의 어떤 그 레벨로 보면 훨씬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나기 전에 절정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절정을 경험하려면은 그 전에는 굉장히 큰 시련이나 이런 고통, 예, 카오틱한 상태가 있어가지고 절정과 그 다음에 이 골이 깊잖아요. 이 관계, 이 어떤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반전처럼 절정 경험이 확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보통 이게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뭐 각본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축구 경기, 뭐 그런 운동 경기라든지 보통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학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면은 뭔가 뭐 동기부여를 왕창 해가지고 뭐 늘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계속 고양이 된 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려치고 싶고 그다음에 뭐 도망가고 싶지만 그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골이 깊었을 때 나중에 그것이 뭔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절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반전의 힘 그때 느끼는 어떤 절정과 쾌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닝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습 여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시나리오 같은 여정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고 그때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의 경험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그런 학습 여정의 프로그램 속에 녹여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여정과 관련된 플랫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 프로모트 인터내셔널 같은 건 완전히 러닝 전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 것 같고 각종 디지털 코칭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습관 형성 플랫폼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듀테크 분야에서 이런 분야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뭐 저보다는 전문가이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상의 힘입니다. 그럼 학습 여정은 앞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갖고서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럼 일상의 힘은 뭘까? 라는 건데 학습 여정은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처럼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정의 기간 동안 그 결정적 순간을 중심으로
스킬도 향상하고 업무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일종의 이벤트처럼 진행이 되는데 실제 리더들을 보면 이게 하루하루 어떤 일상의 힘들이 쌓여가지고 저변에 깔려서 이것이 지속되고 누적되고 발휘되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상의 힘이라 그러고 뭐 요즘은 일상력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것처럼 뭐 굉장히 습관 형성을 하는 그런 힘으로 그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여정이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학습 여정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 정현재 총장님이 그 일상의 리더십 이걸로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의 하루가 어떤 행동들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매일 반복적으로 늘 반복하는 행동, 예를 들면 세면을 한다든지 식사, 업무 이런 거 말고 어떤 의도에서 한 15분 이상 지속된 행동이 내가 어제 뭐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출근했고 출근길에 오디오북을 들었고 뇌정류장 먼저 내려서 걸었고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고 친구를 만났고 귀갓길에 마카롱을 하나 샀고 잠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썼다. 뭐 그냥 이런 행동들이 일상적으로 어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벤저민 하디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 있는 건데 그런 행동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글을 쓴 거는 뭔가 원고 마감을 위해서 그랬어요. 출근길에 오디오북을 들은 거는 휴식과 정보를 함께 얻으려고 그랬어요. 뇌정류장을 빨리 내려서 걸은 거는 내가 심장 박동수를 높여가지고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카롱을 산 이유는 딸아이 중간고사를 잘 보라고 격려해 주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보면은 어떤 거는 별 이유가 없었네,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았네, 이거는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 그럼 어제 행동에서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기 직전에 뭔가 용기를 내는 게 필요했던 행동은 어떤 건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용기를 냈던 행동이 새벽 5시에 일어난 거라면 그런 거 있죠? 연고 마감을 맞추려고 내가 힘들고 싫었지만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사일기를 쓰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과 숙면을 이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어젯밤에 힘들었지만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용기라 있는 행동들이 많아지면은 뭔가 우리 삶이 뭔가 더 생산적이고 뭐 마음의 평화라든지 이너피스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더 뭔가 행복에 더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 이 용기 있는 행동을 그럼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일상에 많아지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 그거는 우리가 목표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욕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곧 목표인데 그런 어렵고 힘들지만 왜 용기를 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그 행동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훨씬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의 크기가 클수록 그 이유의 크기도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 용기를 내서 하는 행동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좋아, 뻔하네. 욕구가 크면은 이유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면은 내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겠네. 자신감이 생기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욕구잖아요. 그럼 욕구는 어떻게 생길까? 이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욕구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파워 무브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파워 무브는 원래 이게 옆에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브레이크 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댄스를 보면은 평상시에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몸이 넘어지면서 막 돌기도 하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서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 손이 막 움직이는데, 이런 게 파워 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 무브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을 들여서 하는 강한 어떤 몸짓, 이런 것이 격렬한 움직임이 파워 무브인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그냥 매일 편안하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파워 무브도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해본 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내가 좀 용기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평상 해보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연설한다든지, 어려운 얘기지만 누군가한테 정말 솔직하게 직면한다든지, 예, 글 쓰는 거가 좀 힘들고 부끄럽지만 써본다든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예를 들면 지겨운 회사 때려친다든지, 예, 그다음에 내가 그냥 평상시에 말 안 하고 지냈는데 정당한 보상을 주세요라고 직면한다든지, 이런 거죠. 내가 안 하던 거지만 나의 다른 면을 드러낼 수 있는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내가 낼 수 있는 자신감의 크기도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때는 그 6.25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방공 웅변대회. 그래서 저보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면서 원고도 작성했고 그랬는데, 그 연설, 웅변대회죠. 웅변대회 직전에 저는 이렇게 포기했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의 저의 그 슬라이딩 도어즈,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은 지하철 문이 귀네스 펠레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였는 배우인데, 자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모르고 하여튼 그 지하철 타는 순간에 문이 닫혀요. 닫히는데 뛰어가서 들어가는 것과 아니 다음 것 하지 하고 하는 순간, 그 두 순간의 어떤 그 문이 닫히는 걸 보면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문을 빨리 뛰어가지고 가까스로 지하철을 탔을 때 벌어지는 일, 그다음에 다음 걸 기다렸을 때 벌어진 일이 달랐는데, 제가 만약에 슬라이딩 도어즈처럼 그때 선생님께 웅변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순간에 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거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가끔 해봐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나의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경로들이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파워무브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들. 예. 그래서 각 나이의 어떤 나이대에 따라서 그 시기의 어떤 발달 단계들이 다 다를 텐데,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어제 처음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었거든요. 예. 그럼 갔다 와서 얘기 들어오면 많이 배운 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평소에 안 하던 어떤 파워무브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경로라든지 그 사람의 가진 자신감의 크기를 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일상에 있어서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는데, 습관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담한 용기에서 나온 하나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삶에 체화됐을 때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스님 또는 캐톨릭 신부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어떤 고정된 습관들을 갖고 의식화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면은 또 사실 종교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분도 그런 핵심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화하느냐 또는 의례로 만들고 실천하냐에 따라서 인생을 종교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포인트 되게 중요한데, 핵심 습관하고 실행 의도인데, 핵심 습관은 가장 중요한 습관을 선정해서 그거를 잘 실천하는 방법이 실행 의도라고 하고요. 네. 그런 체화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리더의 어떤 태도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데 영향을 주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나쁜 습관은 이제 평생 동안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의례화, 리추얼 이런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격식을 갖추고 진지하게 몰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실천할 3가지를 생각한다. 이거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는 그냥 습관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의식을 집어넣는 거죠. 마실 때 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다 의례잖아요. 의식이고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보면은 그냥 술 따른다. 이거는 그냥 제사 지낼 때마다 하는 하나의 행동이지만 그게 뭐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의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도 있어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냥 초콜릿 실험상에서 보면은 초콜릿을 주고 까먹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다른 실험 집단은 초콜릿을 깔 때는 처음에 윗부분에 반을 까고 먹은 다음에 나머지 반을 까고 먹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주고 그거를 의례화시킨 경우 나중에 초콜릿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재구매 의사나 그 다음에 맛에 대한 평가들도 다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오레오라고 하는 그 과자 선전 보면은 거기서도 오레오는 이렇게 먹어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들의 어떤 먹는 습관을 하나의 의례로 만들고서 뭔가 좀 상품성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상적인 힘을 학습 여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학습 여정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어떤 그 주제와 관련된 습관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 계획을 같이 수립해 가지고 그 안에 학습 여정 안에 의례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참가한 학습자가 전체 학습 여정을 끝나고 엑시트한 이후에도 본인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과 관련된 습관 형성을 우리가 만들고 코치나 멘토 혹은 동료 학습자로 이루어진 서포팅 그룹을 같이 학습 여정에 통합을 한다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래 해외 인가공 협력업체 담당 주재원의 습관 의뢰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가 인터뷰 중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분이 해외 주재원을 관련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만든 본인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 행동들이 실제 가서 실천하신 거예요. 해외에 우리가 그 인가공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건 협력업체 통해서 하거든요. 이분이 만든 습관은 이런 거예요. 나는 매달 마지막 주에 금요일에는 협력업체 가서 같이 대청소 활동하겠다. 그리고 내가 방문하게 되면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서 다 부르겠다. 그냥 뭐 과장님, 책임님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누구 뭐 매튜, 뭐 브라이언 그냥 이렇게 이름을 다 부르겠다. 그리고 나는 파티를 열어가지고 열 텐데 품질이나 매출이 뭐 새로운 기록을 깰 때마다 축하 모임을 꼭 열고 내가 주관을 하겠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내가 반드시 2시간 이상 OJT를 개인적으로 하겠다. 몇 가지 습관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교육과정과 학습 여정 프로그램에 통합을 시키면은 그냥 스킬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평생의 어떤 굉장히 큰 안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베이스를 형성해 주는 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할 시간이 돼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러닝이 테크를 넘어서 학습자의 삶과 일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학습 여정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교육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삶과 뭔가 인베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길게 좀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걸 할 때는 순간의 힘을 좀 이용을 하자. 그래서 결정적 습관을 만들고 그 결정적 순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수자가 절정 경험에 대한 것을 한번 설계해보자. 일상의 힘도 이용해보자. 그래서 학습 여정의 과정에서 일상적 습관이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만들어서 도와주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후방에서 테크 중심으로 뭔가 이러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실질적인 삶과 일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러닝이 되지 않을까. 그게 곧 우리의 교육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 한 박사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이
학습 여정과 관련된 그 깊이 있는 교육 훈련 이런 게 너무 좀 크게 와닿는 것 같네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해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이 머리를 확 때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동윤 박사님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 막 글이 올라오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지금 개인 톡이 오는 게 이 좋은 자료 공유 좀 해줄 수 없느냐 막 이런 말씀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작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발표자분이 그 윤허를 하면 이제 공유가 가능한데 그건 뭐 따로 나중에 그 안 박사님이 이제 파일을 공유해 주시겠다 이러 하면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채팅창에 지금 멘트 남겨주셔도 좋고 질문 시간에는 또 마이크 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오프라인 못지않게 활발한 소통을 좀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뭐 말씀하시고 싶을 때 채팅이나 뭐 또 음성 켜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 박사님께 좀 또 소통의 어떤 멘트 날려주실 분, 예. 학습 여정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아우, 좋은 멘트 계속 나오네요. 우리 이러닝 쪽에서 예, 주로 하던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또 안 박사님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좀 신선한 자극 이런 게 좀 오는 것 같아요. 맨날 신기술 동향 뭐 메타버스 또 뭐 스마트 교육 에듀테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술을 넘어 그 뒷단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안 박사님 특유의 그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멍석을 깔아가 뭐 소통을 하자 이러 하면 또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뭐 네. 특별한 말씀 없으면 네. 안 박사님 첫 시간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장점 있지 않습니까? 채팅창에 막 글 계속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해 주신 안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